소개 영상에 이어서 바로 찍는 첫 번째 컨텐츠 남미 여행 준비하기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바로 이렇게 서두르게 된 이유는 지금이 봐도 남미 여행의 극성수기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업로드가 되어야 할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남미 여행 언제 가는 게 좋을까? 두 번째, 남미 여행 루트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그리고 세 번째, 예산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네 번째, 준비물은 뭘 챙겨가는 게 좋을까?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남미 여행 언제 가는 게 좋을까? 남미 여행의 극성수기는 바로 지금이에요. 12월, 1월, 2월 이때가 극성수기입니다. 남미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이 우리나라랑 반대예요. 한국에서 겨울일 때 남미는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꼭 이때 방문을 해야 하느냐? 남미 여행하면 딱 떠오르는 진짜 유명한 여행지 중에 하나가 우유니 소금사막이잖아요. 우유니 소금사막은 우기에만 물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영이 비치는 그 모습은 우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6년 그리고 2017년 2월달에 우유니를 2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12월 중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물이 없었어요. 볼리비아가 지금 나라 전체가 약간 가뭄이 조금 심각한 상태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꼭 물이 차 있는 모습을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월달에는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남미 대륙의 아랫부분을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반구 지역, 우리가 파타고니아 지역이라고 해요. 이 파타고니아 지역에도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 토레스 파이네, 그리고 뭐 엘찬테네 필치로이 산맥이라든지 모레노 빙하라든지 아니면 최남단 땅끝마을 우수아이아라든지 이렇게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건너뛰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 파타고니아 지역도 오직 여름,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이 시즌에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시즌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추울 때 가면 남극이랑 가까워서 길이 얼어버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하실 분들께서는 더더욱이 이 시즌에 가는 게 필수예요. 우유니 같은 경우는 물찬 우기 때가 아니라도 건기 때도 들어가 볼 수 있긴 해요. 건기의 우유니도 굉장히 아름답긴 합니다. 그리고 건기 때도 물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긴 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땅을 파가지고 물이 고여있게 만들어주는 곳을 가이드님들은 데려가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사진은 어느 정도 뽕 뽑아 올 수 있지만 진짜 강한 물찬 우유니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우기 때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두 번째, 남미 여행 루트 짜기. 남미는 정말 큰 대륙이에요. 브라질 나라 하나만 하더라도 유럽 전체 대륙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해요. 그 정도로 남미는 대륙이 정말 크고 그리고 교통비가 사실 그렇게 많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를 잘 짜는 게 중요해요. 보통 여행 루트를 짤 때 꼭 가고 싶은 부분을 점으로 찍어놓고 가장 최단 경로로 루트를 만들잖아요. 남미에서 꼭 가봐야 할 주요 관광지들이 거의 다 해안가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미 루트는 크게 시계 방향으로 짜는 방법과 반시계 방향으로 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 다녀온 남미 2번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고요. 아마 70-80% 이상의 여행자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좋은 점과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일단 첫 도시가 페루인 경우가 많을 텐데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때 여기 있는 도시들이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고산입니다. 그래서 여행 초기에 어느 정도 체력이 있을 때 고산을 먼저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80%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 도시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일행을 구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 7개월 정도 남미 대륙을 여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하면서 몇 달 동안 같이 여행을 한 일행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또 연락을 하고 있는 좋은 인연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장기 동행을 구하기에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경우 마지막에 들리게 되는 국가가 브라질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브라질이 남미 전체 대륙에서 치안이 가장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행은 돈 벌어질 때까지 하는 거라고 약간 초반에 여행 경비를 조금 쓰고 막판에 돈이 없을 때 설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브라질 물가가 정말 제일 비싸요. 남미 대륙에서 한국보다도 비싸고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먼저 방문하게 되는 국가가 물가가 비싼 국가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나중에 페루, 볼리비아 이쪽으로 방문했을 때 돈을 즐겁게 쓸 수 있어요. 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여기 있는 애들이 은행 ATM기 수수료가 굉장히 사악합니다. 한번 뽑을 때 수수료 자체가 많이 드는데 최대 인출 금액이 20만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정말 비싸게 느껴져요. 근데 처음에 여행을 할 때는 미달러를 소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암환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소지하고 있던 미달러를 그 나라 브라질 헤알, 아르헨티나 페소, 칠레 페소로 환전해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적인 면도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내가 여행지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가게 될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완전 핫한 뜨끈뜨끈한 신상 여행 정보를 바로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1년 텀으로 갔을 때만 해도 물가가 정말 너무 많이 변해 있고 남미는 지금 물가가 아주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얼마다 라고 해서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훨씬 더 비싸져 있고 거의 대부분의 관광지들이 다 그랬어요. 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올해는 또 얼마나 더 비싸졌을지 조금 겁이 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1년만 지난 정보가 돼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가 돼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만난 일행들한테서 얻는 정보가 제일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뜨끈뜨끈한 신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각각의 단점들은 서로의 장점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기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여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예산 잡기. 일단 남미 여행의 예산은 파타고니아를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정말 비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딱 성수기 때 딱 한철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고 살면서 가봐야 할 트레킹 탑10, 탑5, 3대 미봉, 5대 미봉 이런 애들이 거의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또 파타고니아가 되게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버스보다는 비행기로 이동하게 될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남미는 항공사가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독점 형태이기 때문에 그 항공 요금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큽니다. 페루, 볼리비아에서는 1일 경비 2-3만원 내외 정도로 잡았어요. 이거보다 아끼려면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숙박비 같은 경우는 10,000원이 조금 안 들고요. 페루, 볼리비아 이 국가에서는. 식비 같은 경우도 하루에 10,000원이면 아주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 음식을 먹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또 파타고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 물가도 정말 비싼데 뭔가를 액티비티를 한다거나 어디를 방문을 했을 때 입장료라든지 체험료가 너무 많이 비싸요. 그래서 그 주요 체험료를 따로 제외하고 1일 경비를 많이 아꼈다고 생각을 했을 때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를 잡았던 것 같아요. 페루,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여행 일수 곱하기 2-3만원, 그리고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여행 일수 곱하기 5-6만원, 브라질 같은 경우도 5-6만원 정도를 잡고 계산을 하면 기본적인 요금이 나오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목돈 들어가는, 큰 돈 들어가는 거를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추픽추를 인카 트레일을 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5만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고, 우유니가 생각보다 정말 싸요. 2박 3일 이렇게 해도 15만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타카마 이것도 투어로 가게 된다면 2-3만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파타고니아 지역의 토레스 파이네에서 산장에서 자게 된다 하면 1박 산장 요금이 10 얼마까지 올라갔고 입장료 자체도 5만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모레노 빙하 같은 경우는 비가이스 트레킹을 하면 5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그리고 미니 트레킹을 해도 40만원 가까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걸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수아이아 같은 경우는 굳이 가보는 걸 추천하진 않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엘리 깔라파테 공항에서 우수아이아 공항까지 항공료가 10만원에서 15만원, 그리고 우수아이아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항공료가 30에서 40만원 정도 이 정도 선으로 들기 때문에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고, 또 거기를 가면 꼭 해봐야 될 비글 해역 같은 경우도 투어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하다 보면 투어하는 데 드는 비용만 거의 100만원 가까이가 나오게 됩니다. 남들 가는데 다 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나라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흔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 구간에 대해서 비행요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타카마 칼라마에서 산티아고까지 대략적으로 한 10만원, 싸게 끊었을 때 1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선으로 끊으면 잘 끄는 거고요. 산티아고에서 파타고니아로 이동하는 푼타 알라스까지도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칼라파테에서 우수아이아를 안 가고 바로 보이노스로 넘어간다라고 썼을 때 이때도 30만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나왔던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공요금 같은 경우만 또 플러스를 하고 나머지 버스비를 추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동비만 한 10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투어비 100만원, 그리고 이동비 1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수 곱하기 그 해당 나라당 기본 물가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적인 견적을 뽑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7월부터 2017년도 2월까지 여행을 했을 때는 약 220일 정도를 여행을 했을 때 그때 왕복 항공권 다 포함해서 쓴 돈이 약 8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때는 정말 거지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찌개를 여행에 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더 안 되게 이렇게 진짜 쌩 거지같이 다니면 아끼려면 진짜 얼마든지 아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돈이 없는데 나는 그럼 못 가겠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따로 여행 경비를 진짜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는 팁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영상을 따로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짐을 싸는 법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리어가 좋냐 배낭이 좋냐. 만약에 뭐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로 이동한다, 버스 정류장에서 숙소까지 택시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저는 캐리어를 추천드려요. 어깨가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또 숙소에서 여행은 원래 짐을 싸고 푸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캐리어가 짐을 싸고 풀기도 훨씬 더 편합니다. 뚜껑을 열면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바로 쏙쏙쏙 뽑았을 수 있어요. 근데 배낭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찾으려면 밑에부터 다 끄집어내가지고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저는 캐리어를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배낭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무조건 배낭을 추천을 합니다. 배낭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 그렇게 도로질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캐리어 같은 경우는 잘 뺏겨요. 뺏기가 쉽잖아요. 끌고 가다가 어떤 막 덩치 이만 사람이 와가지고 가져가면 뭐 손 쓸 방법도 없이 그냥 그렇게 뺏기는 거예요. 근데 배낭 같은 경우는 뺐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뭐 물론 맘먹고 뺏으려면 뺏길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몸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벗겨야 되잖아요. 약간 부산스럽게.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훨씬 더 도난의 위험이 적습니다. 캐리어보다는 또 배낭이 또 좀 가난해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도난 방지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배낭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캐리어를 가지고 여행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근데 날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콜롬비아부터 볼리비아까지는 고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좀 더운데 밤에는 기온이 훅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의 경량 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도 남미 하면 경계의 나라, 막 태양의 나라 이래가지고 정말 더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항상 거의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딩을 꼭 챙겨가시는 거, 그리고 털모자, 그리고 털 장갑, 그리고 수면 양말, 그리고 레깅스, 히트 때까지 다 챙겨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파타고니아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산을 많이 타시게 되고 실제로 산에서 자고 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길 텐데요. 산도 기온 격차가 굉장히 커요. 밤 되면 엄청 추워지기 때문에 그 산에서는 조금이라도 추워지면 안 돼요. 땀을 흘리고는 조금이라도 추워지면 진짜 훅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덥다, 진짜 한국의 한여름 같다 싶은 때는 사실 브라질과 이가수,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이 정도 톤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링크 같은 걸 걸어서 제가 그 주로 방문하는 도시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그리고 대략적인 기후의 설명을 적어놓은 표를 땅땅 띄워놓을 테니까 더 자세한 정보는 이 표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궁금한 질문 남겨주시면 나중에 답변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영상이 부디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을 되길 바라며 즐거운 남미 여행 되세요.